여기서 여러 사연들을 읽어보다 보니 저처럼 사람 인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역시 요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집안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집안과 우리 집안 모두 잘 사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홀어머니의 시누이가 있는 집안, 저는 고령의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 집안보다 우리 집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할 때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특히나 시댁에서는 정말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오느라 고생했다. 얘야, 힘들진 않았니?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을 텐데 굳이 시간 내서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정말 너한테 너무 고마워. 사실 주변에도 홀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시집 와주니 우린 너무 고맙지. 정말 고맙다, 유진아.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상훈 씨도 그렇지만 저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결혼하는 건데요. 상훈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지 궁금했는데 어머님 성격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 덕분에 상훈 씨 배려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전날 예단 보낸다고 하시는데 혹시 준비해야 할 거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이것저것 신경 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건 생략해도 좋으니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전해드려라.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요즘 바쁘실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구나. 그러니 유진이 네가 가서 잘 말씀드리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고 그래서 엄마가 더 많이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쪽에서도 아마 오시는 하객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희 부모님 쪽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집 보내는 딸이라서 더 잘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첫 결혼이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양가, 예단, 예물 모두 다 고급으로 준비를 했고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차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 남편도 계속해서 승진을 했고 시어머니 사업도 잘 풀려서 다들 제가 복덩이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라면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누나였던 시누는 직업도 없이 집안만 믿고 결혼을 꿈꾸고 있었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좋은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 올케. 올케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지 말고 나도 좀 누리게 좀 해줘봐. 주변에 다른 남자 없어? 올케는 나온 학교도 좋은 학교잖아.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남자 동창들은 없어? 올케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나도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올케가 어떻게 한번 알아봐.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은 그래도 좀 낫더라.
그래도 내 타입은 아니야. 형님, 제가 이번만 해도 10번은 더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소개팅 했는데 그때도 형님 마음에 안 든다면서 퇴짜 놓으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주변에 남자 인맥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형님 직장도 다녀보시고 하면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에이, 직장 다녀봤자 거기서 거긴 사람들만 만날 텐데 어떻게 해? 나 그렇게 눈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안 급이 있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정말 다른 건 안 바라고 그냥 직장은 대기업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네. 거기다가 집은 자가로 해올 수 있을 정도면 좋겠고 여기에 난 얼굴은 크게 따지지 않는데 키는 좀 컸으면 좋겠어. 형님, 그게 다 따지시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지시다 보면 인연 만나기 힘들어요. 형님 눈도 높아가지고 만족스러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사람을 만나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장 고민되신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직장에 다녀?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냥 엄마 품에서 살아야지 뭐. 그래도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은 나타나겠지? 올케 부모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려봐. 나 정도면 그래도 꽤 봐줄만 하지 않아? 직장 없어도 요즘은 얼굴 반반하면 잘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나는 영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이네. 신우이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지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사람과 연애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항상 신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남편 역시 주변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줬었는데 신우가 퇴짜를 놓은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민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진짜 왜 그러나 몰라. 그냥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직 누나가 이팔 청춘인 줄 아나 봐.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나이 40이 될 텐데 지금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다니고 있으니. 어쨌든 이번에도 다른 대기업 사원들 친해져서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친해져. 아유, 민망해서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나한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더 이상 소개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는 했어. 근데 신우 입장에서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소개를 받아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신우 어디 취업해서 다녀보는 건 어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오, 그러네. 근데 누나 자존심에 웬만한 직장은 눈에 찰까 싶다. 한두 달 다니면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얘기는 해볼게. 누나도 요즘 많이 고민은 하는 것 같더라고. 주변만 해도 결혼한 지인들이 많아서 이제는 진짜 소개해줄 사람도 없는데 직접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더 이상은 소개해주기 무리이고. 저의 말을 들었던 남편은 오히려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여러 번 설득을 한 끝에 신우는 여러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가를 반복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개인 사업체 사무직에서 오래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은 신호라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거기 사장님과 신우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우의 결혼 임박 소식도 전해지게 되었죠. 임신과 결혼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댁에서도 저보고 고맙다며 역시 복덩이였다며 좋아하셨죠. 시댁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지만 저희 집에는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사업은 한순간에 어려워지게 되었고 엄마가 부랴부랴 임시 대표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보지 않았던 엄마가 대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고 고유 기술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집안은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크게 기울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시댁에서의 태도는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막대하시기도 했죠. 아유, 이게 뭐니?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해서 좋아했건만. 에휴, 이제는 이걸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어느 하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복도 지질이 없지. 예, 너는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받은 건 없니? 오로지 다 엄마가 사용하는 걸로 마무리한 거니? 네?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업하느라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용도 했어가지고요. 제가 딱히 받은 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땐 이렇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머, 너 진짜 웃긴다. 그럼 네 앞에서 말하지 언제 말하니? 그리고 재산 하나도 안 가져온 게 자랑이니? 그렇게 콧대 높은 척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 봐라.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거지. 너 항상 친정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았잖아. 네 신우도 무시하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된 거 봐라. 그래, 엄마.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결혼 나중에 시키라고 했잖아. 고작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야? 아유, 그렇게 나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결국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빵빵한 집안이 있기를 해. 믿을 수 있는 형제가 있기를 해. 뭐 하나 나도 부러운 게 없네. 형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도 심란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여기에 해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세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건가 보다. 처음에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시킬 것을 그냥 너네 집안만 보고 결혼시키니 이 사달이 낫네. 아휴, 너희 집이 잘 살지 않았으면 내가 왜 너를 받아주었겠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잘 나간 아들이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빵빵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훨씬 예쁘고
잘난 며느리 충분히 들일 수 있었어. 그래, 맞아. 우리 상훈이가 얼마나 주변에서 남편 감으로 탐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서운하지. 그동안 나보고 집안 믿고 시집도 안 간다면서 뭐라고 할 땐 언제고? 너도 아빠 배경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모와 신우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더 상처가 되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바로 앞에서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하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서운함을 표현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엄마랑 누나 앞에서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 집안 교육 제대로 안 받았어? 들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많이 틀리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교양 없고 저급해 보이는 줄 알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당신을 다시 되돌아봐야지. 왜 다른 사람을 탓해? 아무리 그래도 아빠 살아계셨을 때랑 너무 다르시잖아. 그때는 뭐만 해도 잘한다, 복동이가 들어왔다 하시더니만 요즘은 매번 시댁에 가도 구박만 하지 뭐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당신은 그 바로 앞에서 와이프가 한 소리 듣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다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알기나 해? 옆에서 그걸 다 듣고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당신이 더 미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이혼이라도 할래? 아니잖아. 가진 거 칫불도 없는 주제에 지금 이혼하면 당장 어디서 뭘 하면서 살 건데? 제발 주제를 알고 조용히 붙어 있어. 임신도 해놓고 일은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조용히 붙어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생활하는 거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달라진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뻐했던 것이 저 자체가 아니라 집안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내가 결혼을 잘한 건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내가 정말로 행복은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과는 별개로 신우는 연애를 하던 사장과 결혼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 남자친구의 집안 역시 잘 사는 집안인 듯 했어요. 어느 날 신우는 예비 시부의 취임식이 있다면서 온 가족이 거기 초대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대표직 취임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이 초대를 받았어. 아무래도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주변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번에 갈 때 좀 제대로 챙겨 입고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아버님 대표직으로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남자친구 사업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아마 그러시겠지? 그래서 우리도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 한다. 우리도 격식 좀 챙기고 준비해서 가자. 처음으로 가족끼리 다 만나는 자리인데 그래도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좀 부담 안 되게 선물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구나. 시부모님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렴. 에이, 시부모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 내가 몇 번 만났는데 좀 수수한 그런 집안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가면 엄청 조용히 있다가 온다니까. 저쪽 집안에서는 내가 진짜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아. 그래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 약간 좀 아쉬운 게 남자친구 얼굴이긴 하지만 뭐 그만큼 돈 버니까 그건 패스하고 어쨌든 아버님이 대표직에 취임하면 사업도 잘 도와주실 테니 가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 네가 그 집 며느리로 가니까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가서 잘 보여서 얼른 결혼 날짜 잡고 진행도 빨리 해야 되겠어. 결혼은 한다고 해놓고서는 일정이 바빠서 결혼 날짜도 아직도 못 잡았잖니. 어쨌든 이번에 가면 결혼 날짜도 얼른 잡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너는 그날 그냥 밥만 먹고 가렴. 굳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앉아있지 말고. 네? 저요? 왜요? 저도 끝까지 같이 있다가 갈게요. 남편도 계속 있을 건데 저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도 가족이니 다 참석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참석하고 있을게요. 네가 왜 그 자리를 참석해? 진짜 우리 집안 사람들만 가서 참석하는 건데 사돈댁에서 동생 결혼한 거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너도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하니까 그냥 눈치 없이 자리 차지하지 말고 얼른 밥 먹고 가렴. 가서 쓸데없는 말 얹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배도 불러왔으니까 힘들어서 집에 갔다고 할 테니까 대충 밥만 먹고 빠져.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얘 기가 막히게 눈치는 빨라서 말 안 해도 잘할 거야. 아무튼 나중에 누나랑 결혼하면 매형되는 거지? 나중에 그럼 나도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 나도 가서 잘 보여야지. 와이프 집안 망하고 이제 내 밥줄에 도움 줄 사람 없나 보다 했더니만 누나 덕분에 나 다시 희망 가져도 되겠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이런 실체를 꽁꽁 숨기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대표직 취임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취임식에 먼저 간다며 나가버렸고 저보고 선물을 사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화분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화분을 들고 가보니 신나는 분위기에서 취임사가 전해지고 있었고 한쪽의 시댁 식구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이 있는 자리로 가서 선물을 전해주었죠. 남편은 선물을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제 뺨을 내려쳤어요. 이게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나? 너 우리 집안 장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도대체 침식에 고작 화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센스 있게 화환으로 준비해야지.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화분 사오라고 했어? 모르면 좀 물어라도 보던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말귀 하나 못 알아 쳐들어 어디다 쓰겠니? 예, 됐다. 그냥 너 몸 아프다고 할 테니까 그냥 나가서 집에 가. 이게 도대체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혹여라도 사돈댁에서 볼까봐 민망하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댁 침식에 고작 화분이라니? 가난하다고 티내는 거니? 아주 그냥 집안 망하더니만 센스까지 망했네 진짜로. 아유,
진짜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네.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오면서 입구에서 안 봤어? 다들 화환 보내온 거 못 봤냐고. 이런 화분은 작은 가게 오픈할 때나 놓는 거지. 사업체 대표직으로 취임하는 건데 고작 이걸로 뭐 이목이나 집중이 되겠냐고. 하여튼 간에 뭘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진짜 당신 그냥 집에 가. 당신 얼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다.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를 치려던 그 순간 시끌벅적했던 행사장이 고요해지면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 사돈어른이 취임사를 끊고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죠. 당황해 쳐다보고 있으니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과 목소리로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빠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던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10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돌연 그만두시고 사라지셨던 분이셨어요. 아빠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셨는데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부모님께서 안타깝게 여겨 매번 챙겨주고 집 한쪽 방을 내어주기도 했었죠. 종종 저와도 놀아주셨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저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때 김 사장님 딸 맞지? 아니 엄청 꼬마였는데 벌써 이렇게 숙녀가 되었네. 정말 반갑다. 어떻게 지냈니?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까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일이야? 내가 너 문에서 들어오는 거 보고 나는 김 사장님이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 어쩜 이렇게 쏙 빼닮아서. 아무튼 사돈께서 같이 있으신 거 보니까 유진이 네가 여기 며느리니?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아저씨도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대로세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고 사실 아저씨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 시누이예요. 남편이 화환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소통이 안 됐는지 화분을 사와버렸네요. 대표직 취임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런 곳에는 화환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아 무슨? 화환은 꼭 보내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가 나는 화분을 더 좋아한단다. 내 사무실에 놓고 잘 가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고작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라고? 사돈 양반,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저쪽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라고 하니 더욱더 놀랍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버님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동생이랑 올케가 아침에 좀 다퉈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취임식 진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일단 행사 진행 먼저 하세요. 저희 올케가 임신을 해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라 저희도 챙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홀몬도 아닌 애를. 우선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꾸나. 사돈, 이번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해보도록 하죠. 유진아, 잠깐만 있어 볼래? 우리 기사가 집까지 모셔다 줄 거다. 그리고 가면서 내 명함도 꼭 챙겨서 가고. 나한테 엄마랑 같이 시간 내서 전화 좀 다오. 그동안 이야기도 좀 해보자꾸나. 얼마 뒤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아저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사업도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저씨는 정말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죠.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업을 정리해야 했는데 바로 정리가 안 돼서 엄마가 임시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사업도 전부 망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아마 시댁에서는 제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알고 정말 좋아했는데 집안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구나. 나는 몇 번 사돈을 만났는데 전혀 그런 집안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특히나 사돈도 자식들 어릴 때 남편이 돌아가셨잖니. 정말 어렵게 살다가 사업하면서 잘 사시게 된 거라 이해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 유진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속고 결혼시킬 뻔했구나. 어쨌든 그때 행사를 망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뵈니 정말 반갑네요. 그때 따로 살고 계시다고 했던 가족 중에 아드님이 있었나 봐요. 그때 같이 봤으면 정말 지금 만났을 때 바로 알아차렸을 텐데. 신우가 몇 번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아저씨 아드님인 줄. 생각해보니 아드님이 아저씨 많이 닮았네요. 그렇지. 다 너희 아빠 덕분이다. 나한테 진짜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지.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집에도 들어와 살게 해주고 월급 그대로 모을 수 있게 해주셨어. 절마다 좋은 음식들 싸서 가족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때 너희 아빠 없었다면 나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어렵게 살았을 거야. 거기서 배운 기술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취업도 하고 결국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있잖니. 그게 다 너희 아빠 덕분이지.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구나. 아빠도 아저씨 만나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저씨 그만두시고 난 후에도 계속 아저씨만 한 사람 없다면서 얘기하셨거든요. 엄마가 아저씨 만났다는 얘기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식사 자리 마련해 볼게요. 엄마도 정말 아저씨 좋으신 분이라고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도 아저씨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잘해주셨을 거예요. 아유, 그때의 은혜를 지금 보답해야 하겠구나. 일단 어머님이랑 유진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는 건 어떠니? 저번에 상황 보니까 더 이상 남편이랑 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혼 준비도 한다면 내가 변호사도 알아봐 줄 수 있다.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아저씨께서는 엄마와 제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원래 별장으로 쓰려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지내라며 배려를 해주셨죠. 거기다가 이혼 준비로 변호사도 붙여주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는데 증거는 넘쳐났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부당 대우가 입증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신우에게는 파혼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얼마 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싹싹 빌었죠. 아이고, 유진아. 네 시누이가 밥 한 돌도 안 먹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저쪽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혹시나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네가 좀 나서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돌려봐 줄 수 없니? 이러다가 네 신우 다 죽게 생겼다. 그 정도로 사람 안 죽어요. 그리고 어쩐 일로 저한테 다 전화하셨어요? 저보고 쓸모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막말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전화로 부탁까지 하시니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언제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인 척 대하더니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짐짝만큼도 못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자기들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까? 참 간사하네요. 간사한다고 뭐라 해도 상관없고 네가 나한테 욕해도 다 받아줄게. 그러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신우이가 좀 좋은 곳에 시집을 가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신우이도 편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때 너무 예민한 상태였잖니. 과거는 싹 잊고 우리 새로 다시 시작하자꾸나. 내가 그때 그랬던 건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하지? 내가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렴. 가족이요? 개뿔이 가족이네. 이런 게 가족이었으면 당신네랑 이렇게 인연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 아니에요. 이미 이혼 청구했고 숙려기간 다 끝났습니다. 이젠 남이라고요. 어머님, 아니 당신이랑은 이제 이렇게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사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잘난 집안 어디 한번 잘 해결해 보세요. 아이고, 유진아. 그런 게 어디 있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 잠깐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단다. 우리 아들도 너한테 한 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잘 시작을 해보자꾸나. 그동안 마음 상하게 한 게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빌게. 그러니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드렸고 여러 번 참아드렸잖아요. 뱃속의 아이를 보니 더 당신네 집안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신이 드네요. 당신이었으면 당신 같은 집안에 딸 시집 보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 우리 집 깡그리 무시하더니만 필요할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빌어? 당신네들은 이렇게 빌 자격조차 없어. 신우이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폭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임식 당시 남아있던 내부 영상 자료로 확실하게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자 위자료 좀 낮춰달라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신 내 사정 잘 알잖아. 이렇게 위자료 많이 청구해버리면 내가 이거 감당 못해. 그냥 당장 1,000만 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합의하고 위자료는 낮춰서 청구하자. 이 정도 청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도 지금은 안 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엄마네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제발 좀 봐줘라. 왜? 그때는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그거 다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도 당당하게 내 뺨 때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돈 주려고 하니 겁나니? 영상은 이미 있고 당신이 나 때렸다는 거 본 사람도 수십 명이야.
고작 몇 천만 원으로 내가 그때 당했던 모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네. 마음 같아서는 당신한테 몇 억이고 청구하고 싶거든. 아니, 내가 때려봤자 얼마나 세게 때렸다고 그래. 그냥 톡 한 번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당신,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혼은 해줄 테니까 위자료만 조금 낮춰줘. 지금 이렇게 큰 돈 나가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 사업도 잘 안 되고 누나는 거기다가 실직했는데 내가 지금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당신은 그렇게 뻔뻔했지.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었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발광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네. 난 위자료 낮출 생각 전혀 없어. 당신 얘기 들어보니 내가 너무 봐줬단 생각이 드네.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청구하고 당신네 시댁 식구들한테도 피해 보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의 제3자였던 신우와 시모까지 포함해 청구를 진행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씩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는 그만두면서 아저씨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엄마와 저는 좋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오래전 아빠와 엄마의 배려로 좋은 기억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배운 기술 덕분에 지금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면서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사람 인연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될지 모르니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시를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신 둘째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희 남편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한마디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아주버님 때문인데요. 결혼 전부터도 차별이 심하셨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네요. 문제가 터진 건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시모가 많이 외로우셨는지 모임을 자주 가졌었어요. 저희는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거죠. 함께 모였을 때 최대한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시모는 대놓고 차별하시는 걸 즐기시는 듯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이번에 진급했다며? 정말 고생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란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라. 우리 큰아들만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니까 입맛에 맞을 거다. 넉넉히 준비해뒀으니 금며느리는 집에 갈 때 들고 가기만 하면 될 거야. 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음식 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네. 다음부턴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 잘 먹을게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젓가락이 어디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음식이 담긴 접시에 반으로 갈라둔 거 안 보이니? 여기 있는 것들은 태욱이 네가 먹을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집안의 자랑인 큰아들이 먹을 거다. 이쁜 짓을 해야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주지. 태욱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진급도 못해. 그렇다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고기 반찬을 올려주겠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라.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창고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하자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되니까 눈치껏 일어나라. 둘째 너는 나를 왜 노려보고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도 태욱이 따라서 일손 돕고 집에 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 밥 먹이려고 불렀겠니? 어머님, 이제는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드실 음식들은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저희는 시어 빠진 신김치에 묵은 반찬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윤기 잘잘 흐르는 잡곡밥인데 이 사람 건 말라 비틀어진 찬밥 데워 주셨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이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요. 누가 내 아들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거니? 한 뱃속에 태어났어도 엄연히 급이 다른 거야. 장남이라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르잖니? 며느리도 잘 들여와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쟤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이겠는데 본인도 능력이 없으면서 질 떨어지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왔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우리 집 장남 밥 먹어야 되니까 앞에서 제잘거리지 말고 후딱 먹고 나가서 창고에 벌려놓은 일거리들 좀 정리해라. 한자리에서 겸상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간장종지 하나만 주려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쓰라고 신경 써서 차려준 거니 토달지 말고 먹어라. 하여간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다니까.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상처받은 남편부터 챙겨야 했어요. 창고에서 화를 삭히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고 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등질 수는 없다며 노력을 한다면 자기도 언젠간 시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며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남편을 감시하러 오신 시모가 정리가 되어 있던 창고를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남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더라고요. 너무 크게 뻑하고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한테 창고 정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어머님이 시킨 창고 정리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는커녕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 벌써 끝냈어야지. 어느 천년에 전부 끝낼 건데 밥 안 먹은 게 내 잘못이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으면서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들었니?
내가 이래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어떻게 된 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잖아요. 이럴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가운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매일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말만 하시는데 제가 오고 싶겠어요? 이 사람 말대로 언젠간 어머님 기준에 부족한 아들이라도 변함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망 개나 줘버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둘만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요. 동서, 지금 어디서 어머님한테 큰 소리야?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셔서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에 뒤통수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오발대발 할 문제야? 어머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끼리 시간 보내자고 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다고요.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냥 들어오세요. 둘 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대욱이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큰아들한테만 남겨줄 테니까 너는 조금도 바라지 말고 평생 가족 없이 서럽게 한번 살아봐라.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큰아들 하나만 있어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 너도 엄마란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들을 듣고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보다는 형이 우선이었죠.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사회로 내모르셨고 형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하고 형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형 손에는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버렸다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자리 잡고 나서 저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시고 여태껏 서럽게 살아왔는데 한 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대우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공하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선 성공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 결혼하면 여기저기 돈 나갈 데가 많으니까 나한테는 관심 가지기 힘들다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며. 결혼은 형 하나로 족한다고 필요한 일 2번은 겪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해 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 인생은 형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억지로 바쳤는데 형은 나보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다 세상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기어이 결혼하니까 축의금 딸랑 3만 원 내고 갔지? 내 인생 다 빨아먹어 놓고 동생한테 도움받은 거 미안하다며 성공하면 보답해 주겠다더니 축의금으로 3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내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였고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집안의 차남으로서 가족들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소. 그런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인연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끊어낸 인연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나는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가족들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거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만큼 다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당신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남편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시무한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자 형님과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을 갈라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저를 강하게 밀친 형님한테 달려들게 되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 저희 부부는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평생 희생만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이 내쳐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쳤던 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었고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시라고 부탁드렸지만 저희도 쌓였던 만큼 그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과 제가 불만을 가진 채 돌아왔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어느 정도는 풀고 나온 것 같아 마음은 후련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안색이 밝아졌어요. 끈질겼던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속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시댁집안과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네요. 시모 성격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싫다 해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쳇바퀴 같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남편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꽤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다음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삿날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시모 때문에 조용히 떠날 계획은 전부 무산이 되면서 또 한 번 큰 싸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이사 가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그래도 우리 정산해야 될 건 남아있잖아.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정산이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빚진 거 없는데요. 이사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이삿날 어머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인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찾아오셔서 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엮이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온 줄 아니?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온 것뿐이다. 인연을 끊어낸다 해도 정사는 마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대욱이 너, 내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배 아파 낳아줬으니 그에 따른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빛을 볼 수나 있었겠니? 10달 품어 낳아준 대가를 달라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년 넘게 희생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라고요.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 30년 넘게 부려먹고 인연 끊겠다고 하니 태어나게 해준 값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밑바닥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바닥도 안 보이네요.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내가 이번 주에 큰아들 덕에 효도관광을 떠나게 됐는데 꽤 많은 돈을 썼다고 들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한테만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 가서 먹고 놀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찾아왔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돈 봉투 찔러주고 이사를 가던지 해라.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네가 효도관광을 보내준다며 들떠서는 저희 앞에서 자랑을 하시더니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길 원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이미 아주버님께 전부 주게 됐는데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뭐할 것 같아 여행 경비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길 원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재산은 엄한 곳에 퍼주고 용돈은 가진 것 없는 저희한테 와서 받아가려고 손을 벌리는 시모의 태도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시모한테 줄 돈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를 무시한 채 이삿짐을 꾸리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는지 힘들게 포장해 놓은 이삿짐들을 전부 다 풀어 헤치며 돈을 지어주기 전까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셨네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들은 바닥에 누워버린 시모를 무시한 채 묵묵히 이삿짐을 다시 포장한 뒤에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시모는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새로 이사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시모 때문인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통화가 연결이 된 줄 모르는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라 남편과 함께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곳은 정말 나오기 힘든 곳이야? 우리한테 모든 재산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잖아. 효도관광이라고 들떠 있으신 상태인데 요양원인 거 하시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 괜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다시 재산 토해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속편하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경비도 철저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해. 내가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 안 했겠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라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직접 가봤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오기 힘들겠더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외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곳이야. 그나저나 준비는 다 끝나가? 다음 주에 비행기 타는 걸로 예약 걸어놨어. 자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잘 됐지 뭐야. 해외에서 애들 교육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쓸데없이 동선에는 왜 가서 돈을 받아오겠대? 우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줘놓고선 용돈은 애먼 데서 달라고 하네? 인연 끊겠다고 그 난리를 쳐놨으면서 철판 하나는 정말 두껍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동수한테 전화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아, 받았네. 동서, 어머님 그쪽으로 가셨지?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용돈은 꼭 동선애한테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 효도관광 떠난다고 들떠있는 시모는 효도관광이 아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계획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형님의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계속해서 울려대는 형님의 전화를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인연 끊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게. 효도관광에 들떠있는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획한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라는 진실을 말하게? 그럼 어머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실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어머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머님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걱정해준답시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좋겠어. 이제는 당신 자신도 돌봐야지. 언제까지 가족들 뒤나 닦으면서 살아갈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봐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도록 해도 늦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시모의 걱정 때문에 다시 찾아간다 한들 저희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갓길에 세운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저희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 한동안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저희 둘만의 생활을 만족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이 적응되면서 남편과 저는 차라리 시댁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편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게 되자 남편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앞날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쉬지 않고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네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몇 시인지는 아세요? 왜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 나다. 시엠이야. 지금 통화 가능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글쎄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건지 효도 관광버스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더라고. 여행 코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방에 방치하고 소지품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 지금이 며칠인지도 모를 만큼 내가 있는 방에는 화장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여기 순찰 도는 사람 중에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몰래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내가 저번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문이 고장나서 아직 고치지 못했거든. 나랑 전화했으니까 이 번호로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큰 아들이랑 큰 며느리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이는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깨울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받은 배신이 어떠세요? 전 재산까지 전부 다 털어줬는데 결국 효도관광의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네요. 이럴 때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요양원에서 효도관광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부족하세요? 필요하실 때는 이용해 먹고 볼일 다 끝나면 가차없이 내치셨으면서 무슨 염치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 어머님이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그이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꿀 생각이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보다 지금까지 희생만 해오던 그이한테 마음을 주셨어야 한다고요. 남은 인생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시모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네요. 형님네가 저지른 일을 저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옳지 않은 방법 같았죠. 술에 취해 잘 자고 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저도 그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네요. 저는 다음날 핸드폰의 번호를 바꿔버렸고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미 해외로 떠나면서 저희보다 먼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형님네도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도 지금쯤 요양원에서 효도 관광하시며 눈물을 쏟아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시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고 저의 소박한 꿈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자입니다.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시도 제 아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게을러지면 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한 번 다친 내 신경은 좀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네요. 의사는 그래도 다른 편마비 환자보단 증상이 약한 편이라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편마비가 발생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한결같이 지켜준 남편이 있어요.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가 지났고 결혼 2년차 되던 날 시모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이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었네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해 명절날 또한 쉬지 않고 부려먹는 바람에 어쩔 때는 친정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하며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제가 되려 가족 불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참다 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결국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면전에다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욕을 퍼부어? 내가 아무리 너한테 막말을 했어도 어른에게 욕설을 퍼붓는 건 잘못된 거 아니니? 잘못한 건 아시나 봐요. 저에 대해 존중해 주지도 않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주시는데 제가 왜 어머님을 대접해 드려야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인격 모독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욕설을 퍼붓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은 건데 그걸 고깝게 들으니까 문제인 거지. 너 자신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너 지금 결혼 2년차 됐지? 그런데 편한 게 뭐가 있어? 명절에도 당연히 시댁이 우선이고 그만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입이 태빨 나와서는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들어?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결혼했으면 뭐든지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런데 너는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거잖아. 임신도 그래.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산부인과에서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 너랑 저번에 검사 받았는데 충분히 임신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제대로 된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런데도 시애미가 잘못된 거니? 당연히 잔소리가 나갈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 한 번만 더 시애미한테 막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시모는 성격이 남들과는 좀 다른 편이에요. 드세다고 해야 할까요? 시골 분들 대부분이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모의 성격은 살면서 처음 보는 성격이었고 그런 점들이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아마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뒤도 안 보고 도망쳤을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화할 때 편하게 이어나가도 되는 걸 항상 윽박 지르고 사람의 심기를 꼭 건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듯 시모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남편도 중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지면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기분 풀어주려고 애쓰는 남편도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한두 명이 피해를 본 게 아니었고 그로 인해 남편과 시모의 사이 또한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었으니 제발 깨우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네요. 결국 남편 또한 참다 못해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며 등을 돌렸고 이런 문제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불러오면서 엄청난 일이 터짐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들어가세요.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오라가라 명령질 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거 같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병 나기 전에 살고 싶어서 찾아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니? 나는 그저 시애미 위치에서 해야 될 일과 너에게 조언해 준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아들과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네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거라. 보는 눈도 많은데 머리채 잡고 패대기 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저녁 약속 잡고 셋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 전화해봐라. 어머님, 그건 나중에 저희 집에 따로 오셔서 말해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주변을 보세요. 집안 망신 아니에요? 저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급하게 시킨 일 때문에 서둘러 가봐야 해요. 조금 있다가 그이한테 전화통화 한번 할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러게 잘 좀 지내면 어디 덧나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일이 너무 급해서 나중에 따로 전화를 드린다고 얘기했는데도 많은 직원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일그러졌고 시모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통화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모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야만 했고 비상계단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됐네요. 그런데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한 시모를 진정시키려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저녁에 다시 전화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며 얘기하자며 겨우 상황을 끝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시모가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갔기 때문에 직원 전체가 어수선해졌고 상부에게 온갖 욕은 다 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긴 하루의 시간이 끝이 나고 너덜거리는 몸을 이끌며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는데 눕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며 괜히 남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우리 회사에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당장 전화 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전화 좀 드려. 이렇게 무턱대고 인연 끊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온갖 피해는 우리가 전부 다 받고 있잖아. 정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당신 회사까지 가서 난리를 친 거야? 어머니가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나도 인연 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 워낙 성격대로 하시려다 보니까 더 마찰이 생기게 된 건데 그걸 왜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전화해서 한마디 할 테니까 당신은 쉬고 있어. 지금 막 퇴근했는데 어머니와 통화하면 조금 늦게 도착할지도 몰라. 남편도 많이 난감한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한다고 얘기한 뒤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남편에게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좋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거고 막말도 하지 않을 거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다는 말에 오는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하고 거의 도착할 때가 돼서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난리를 치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고 분명 남편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잘 해결됐다고 했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건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느껴지는 시모의 행동에 저 또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정말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마무리하려고 한 게 맞기는 한 거야? 우리 아들이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더 이상은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정말 인연 끊겠다고 소리치고 난리가 아니었어.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내가 말했는데 감히 시애미 말을 무시해? 어차피 인연 끊고 살게 된 거 오늘 끝장 한번 보자. 너 죽고 나 죽자고.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잘된 건 아니었잖아요. 저도 어머님 돌아가신 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안 좋아진다고요. 결국 시모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관계까지 오고 말았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뿌리치고 도망을 치며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 팔을 잡고 있는 힘껏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시모와 저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한참 동안 떠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괜찮냐며 눈물을 쏟아내셨고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남편 또한 허겁지겁 달려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몸의 반이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고 안간힘을 써도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또한 제대로 나오지 않아 힘겹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일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야? 당신 우리 어머니와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잖아. 그런데 정신없이 앞만 보며 도망을 치다가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길을 건너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생사의 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다고. 지금 당신이 교통사고 난 지 한 달 만에 깨어난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때의 기억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 괜찮으시지? 당신보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결국 힘겹게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 장례 치른 지 일주일 정도 지났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건 집에서 남편과 통화한 게 전부였고 이런 충격적인 상황들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말을 듣지 않는 몸을 보며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정신은 피폐해져 갔고 의사는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힘겹게 깨어났지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을 보며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마비가 된 반쪽의 몸은 근육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기력해지고 있는 정신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도 세상을 떠났는데 저까지 세상을 떠난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서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셨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저를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몸 상태를 보려고 오신 의사와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기에는 힘들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체에 치명적이면서도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뇌졸중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신경의 회복이 일어나는 3개월 내서 6개월 이내에 조속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병명에 대한 후유증이 없을 거라는 말을 옆에서 듣게 되었고 엄마는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 조금씩 움직여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그리고 엄마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든 건 제 의지에 달린 문제였고 절망보단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활치료는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곁에 머물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8년 전과는 다르게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성격 또한 많이 바뀌게 되면서 부정적인 시선보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린 채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알아보던 중 쇼핑몰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온 이후에는 쇼핑몰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하며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엄마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생기게 된 수익으로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남편은 힘들게 벌은 돈 저축하자고 얘기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보답도 하지 못한 것 같아 괜찮은 음식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동안 열심히 재활치료하는데 정말 많이 노력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엄마는 꿈만 같구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더 열심히 치료받아서 나중에는 우리 함께 여행 계획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요즘 영숙이가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잘 되고 있어서 더욱더 긍정적인 면이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정말 많이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나만 느낀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어머님이 꿈에 나오고 있어. 그때의 아픔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꿈에까지 나오는 것 같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서로 좋게 풀어나갔다면 이런 안 좋은 일은 없었을 텐데. 떠난 사돈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워버렸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웃는 자리에서 그런 말 하지 말자. 나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지경이야. 그리고 사돈 어른도 이 문제로 속병 나셔서 결국 떠나신 거 너도 잘 알잖아. 남은 건 우리 셋뿐이다. 앞으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나간 과거의 기억 계속 생각하려고 하지 마. 좋은 기억도 아니잖아.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려 하다 보면 더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금의 몸의 균형을 깨트려 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2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전부 잊고 앞으로의 일들만 보자꾸나. 엄마는 시모와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지 잠깐 얘기했던 것뿐인데 예민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또한 저도 싫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와 사고가 났던 장면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상황이 꿈에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도 정반대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꿈들 때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네요. 하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과거의 일들을 말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때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 밀려있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는지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고 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나가봐야 할 것 같다며 금방 일 처리하고 오겠다면서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생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총관리자인 남편이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평일이건 주말이건 언제 어디서든 돌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고민들을 지켜보고 있는 저 또한 괴로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8년 동안 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미안했고 집에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과 함께 꽉 껴안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새벽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 또한 동이 틀 때까지 남편을 기다렸고 아침이 돼서야 남편이 온몸에 기름이 묻은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이 많이 힘들었는지 들어오자마자 씻고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을 붙인 뒤 남편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눈을 뜬 남편이 나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항상 시간에 맞춰 알람을 켜놓았네요.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전부 고마웠고 지쳐있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실에 도착을 하니 엄마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 미리 도착해 계셨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물리치료를 받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1시간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 들어가기 전에 함께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리치료실에서 나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곳에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끝나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는 순간 비상계단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거기에는 저희 엄마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요. 장모님은 편하세요? 모든 건 솔직하게 말하고 죄를 용서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또한 전부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때 일만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 아내가 기억을 잃게 된 것 또한 너무 큰 충격 때문일 수 있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뒤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만두겠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벼웠니? 그때 나도 내 딸이랑 마주쳤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그런데 모든 걸 돌이키기에는 늦었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8년이 넘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고 나 또한 매일같이 얼굴 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괴로워. 그래도 어제 내가 전화해서 나한테 와줬잖아.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딸만 사랑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나중에 나를 다시 얘기하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를 잡아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지금쯤 둘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둘 다 저희가 서로 껴안고 있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고 언젠가 전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 모르세요? 이제야 겨우 정신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알려주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온다고 할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믿을 수 없는 말들의 대화가 오고 갔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과 엄마의 대화로 인해 제가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전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온 남편과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라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여기 있냐며 주저앉은 저에게 천천히 손을 내미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힘겹게 일어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질질 끌며 물리치료실에서 빠져나왔어요. 남편과 엄마는 저를 붙잡으며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전부 다 변명일 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제대로 걷지 못해 계속해서 넘어지는 저를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저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 앞에서 빌고 있는 두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신 거예요? 본인들 때문에 제가 이런 몸 상태로 되어버렸으니까 저랑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냐고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전부 당신들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네요. 남편은 배우자를 앞에 놔두고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 엄마는 하나뿐인 자식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제가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둘이 행복하길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혼해 줄 테니 잘 살아보세요.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따라오지 마요. 한 번만 더 따라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천벌받은 인간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남편과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는데 더 이상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한쪽 다리를 끌며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도망쳤어요. 차라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이대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앞만 보며 걷다 보니 어느덧 다리 위에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려고 하는 순간 끝까지 쫓아오던 남편과 엄마는 저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며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하길래 그럼 저 대신 이 세상에서 다시는 얼굴 보이지 않게 지금 당장 다리 위에서 생을 마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믿고 있었던 남편과 엄마가 제일 큰 아픔을 주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리 위에서 벌어진 위태로운 몸싸움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은 맨발로 밖으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상처 투성이인 제 발을 보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제발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살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눈을 감아야 두 사람을 안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걱정은 되는지 계속해서 주위에 있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였고 엄마와도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홀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지만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모는 그때 제가 받은 충격 때문에 핸드폰까지 떨어뜨리는 걸 보곤 교통사고가 날까봐 몸을 날려 저를 구해주셨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었던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제가 받은 상처를 어떤 식으로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입장이시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몸도 망가지고 남편도 버리고 엄마도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참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분명 언젠가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죗값을 제가 받은 고통의 몇십 배는 받겠죠?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의 말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면 좋을지 길잡이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인생이지만 살아야 한다면 인생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